김영준 기자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게 도감청 의혹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도감청을 했던 사실이 좀 물론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용의자, 그 문건 유출을 한 용의자가 체포되고 그 일주일간의 과정이잖아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 법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브리핑을 했는데 네. 미국 주 방위 공군 소속 일병인 잭 테세이라를 용의자로 특정해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폐쇄적인 채팅 커뮤니티에서 네. 1월부터 유출되기 시작했다. 약간 이런 잠정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폐쇄적인 커뮤니티 특성상 이게 샜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주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1월부터 유출은 됐었는데 알게 된 건 그래서 폐쇄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알려진 거군요. 맞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 채팅 커뮤니티 사람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요. 2020년에 이 채팅방의 방장 오지라는 사람이 이 방을 개설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번에 체포된 이 친구예요. 아. 채팅방에는 이게 초대를 받아서 네. 링크를 받거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만난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 상대로 프린트를 해서 그 기밀 물건을 프린트를 해서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렇다. 정부가 숨기는 게 굉장히 많다. 너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기밀 문건이 본인을 과시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경우에는 네. 공익을 위해서 폭로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공익을 위해서 폭로했다기보다는 어떠한 자기 과시, 그러네요. 영웅심 약간 이런 심리인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 법무부는 지금 어떻게 유출된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일단 뭐 위조든지 뭐든지 이 문건이 언제 어떻게 유출됐느냐를 집중 수사하고 있고 국방부는 그거랑 별개 또 문제로 이런 기밀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뤄질 수가 있느냐 또 국방부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지금 체포된 일병이 정보개통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잘 생각해 보면은 기밀 유출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최소한 일부는 진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되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도감청 의혹이 터지니까 사실 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좀 저자세로 나오는 건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짚고 얘기할 게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첫 보전은 원래 어느 나라나 하는 거고요. 안 걸리면 장땡입니다.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다. 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전부 다 합니다. 안 걸리는 게 선이고 걸리는 게 악입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아무리 그런 공공연한 비밀이라지만 미국은 도감청을 했다는 게 알려지고 우리는 당했다는 게 알려졌으니까 이제 서로 난감한 상황인 거죠. 특히 작년에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한미 동맹의 강화 또는 복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거든요. 그쵸. 그리고 올해는 1953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 그러니까 동맹 조약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동맹 70주년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성과도 홍보하고 곧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것도 국빈 방미 하는 거는 굉장히 12년 만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려던 참의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외교 문제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국내 여론인데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하는 거니까 원래 외치라는 게 내치의 연장입니다. 항상. 예, 그래서 국내 여론이 안 좋으면은 외치에도 탄력을 받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이유랑 방법을 떠나서 일단 보안 사고가 났고 그 또 대통령실이 이제 집권 초기부터 종로에 있던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그러니까 국방부가 있던 청사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섣불리 이전을 했다. 그리고 섣불리 이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력 방어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 입장문에 보면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루어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 그러니까 미국 쪽의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했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국에서 미안해 하더라 뭐 이런 뉘앙스네요. 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겠죠. 최선을 다해서 중간중간에 상황 공유를 하겠다고 했고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근데 좀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사실 미안한 기색이라는 거는 공식적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고 사실 기자들이 캐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사건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의혹이랑 비판을 받게 된 상황이고 또 동맹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오해가 난무한다든지 또 곧 방미가 있잖아요. 정상회담에서 성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통령을 모셔오겠다고 국빈으로 모셔놨는데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그렇죠. 곤혹스럽다. 다만 그러면서도 문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인지는 자기들도 확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번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 문건이 허위인지 이런 것보다 실제 도감청이 이뤄졌느냐잖아요. 네. 그 며칠 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 전해드리자면요. 현지 시간으로 10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의 브리핑에서 이번에 유출된 문서가 일부 조작됐다. 일부 사례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소스에서 내용이 변경된 게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 영어로는 don't immediately appear to be doctored.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일부는 진짜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전부 다 가짜가 아니라고 해도 진짜인 문건 뭐 한두 그쵸. 건만 있다고 칠게요. 그 한두 건이 우리나라 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1일 아침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전화통화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상당수라고 했지 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거 약간 말장난 같은데. 네. 다음 날 새벽에 이 김태효 1차장이 워싱턴 DC 공항에 내려서 한 얘기가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라고 하다가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첩보활동에는 선이랑 악의가 없습니다. 네, 걸리면 선이고 악이라고. 안 걸리면 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걸리면 악이고 안 걸리면 선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첩보활동을 해서 하는 이유가 상대가 어떤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을 먼저 첩보활동을 해서 알고 나야 선이든 악이든 생기든지 말든지 하죠. 네네. 이게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났다는 네네. 고위 당국자가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의도와 다르게 보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말이 그대로 보도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네. 한 말이 그대로 보도가 됐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의적으로 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미국이 안 한 것 같다는 뜻이라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정보 활동을 하는 계열성은 어느 나라나 있고 우리도 안 한다고 보장을 못 한다고 한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미국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또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면서 유출 문건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고 시간도 꽤 흘러가지고 네. 현재 한미관계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사실은 문건이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랑 도감청을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네. 예. 다만 문건이 만약에 진짜라면요. 그 문건이 진짜라면 그 문건이 도감청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을 뿐이죠. 정보기관에 계셨던 분들 상대로 제가 몇 분을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긴 했는데 그 문건을 보니까 그중에 일부가 위조됐을 가능성은 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만듦새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를 만들려고 해도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 때 참조할 진짜 문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위조됐다.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려면은 진짜 문건이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유출됐을 수가 있다. 진실은 미국만 알고 아직 모른다는 거죠. 진짜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한 게 도감청을 했냐 그것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문서가 만들어졌느냐 이건데 정부는 계속 상당수 뭐 이런 표현들 위조, 변조 이런 다른 표현들을 쓰면서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도감청이 진짜로 있었느냐 뭐 이런 것 사실은 외교부 이제 출입하면 그 외교 문서라는 것이 당시에는 기밀로 이제 유지가 되다가 뭐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기자들한테 공유가 돼서 이제 그게 기사화되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보면 정말 막 별거 아닌 것까지 다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진짜로 그게 유출이 됐는지 도감청이 진짜 있었는지 일단은 진위 여부를 빨리 밝히고 그리고 나서 유출된 정보가 어느 수준의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빨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너무 혼재해 있잖아요. 진짜냐 아니냐 뭐가 중요하냐 위조냐 변조냐 상당수냐 뭐냐 이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헷갈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네, 이거 듣는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맞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이제 도감청 뭐 기사들이 나오면서 시긴트, 뭐 휴민트, 뭐 이렇게 도감청 방법들 여러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유출된 문건의 맨 위에 보면은요, 네. SI 감마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SI라는 게 스페셜 인텔리전스, 특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첩보랑 정보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생산할 때는요. 사실관계의 한 조각인 첩보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첩보의 예가 뭐 대화 내용이라든가 사진이나 전원이라든가 이런 걸 첩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퍼즐 조각처럼 조금씩 이어 맞춰요. 그다음에 분석하고 평가를 거쳐가지고 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 첩보에 의해서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정보예요. 둘이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 기사 취재하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제보 비슷해요. 받아서 취재해보고 아 이게 맞다 싶으면 이제 기사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보기관 계시는 분들이 이건 뭐 사이드로 빠지는 얘기지만 기자들이 하는 일이랑 자기들이 하는 일이랑 비슷한 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쨌든 여러 첩보를 모아서 정보를 만드는 거다. 네. 근데 특수 정보라는 게 뭐냐? 적에게 누설될 경우 작전이나 정보 활동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출처와 내용이 은폐된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속성의 첩보랑 정보의 대표적인 예가 시긴트랑 휴민트인데요. 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시긴트라는 건 이제 시그널 인텔리전스, 신호 정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전자적으로 오가는 신호를 낚아채는 건데 쉽게 말해서 통신 또는 실제 대화를 도청하는 겁니다. 대화를 엿듣는 거예요.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워낙에 통신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문자 메시지나 뭐 이미지, 동영상 데이터 통신이 이걸 발달해서 이걸 해킹해서 빼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통신망을 엿듣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당연히 그 통신망을 바꾸겠죠. 네. 휴민트는 휴먼 인텔리전스, 인간 정보거든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도둑, 매춘부, 스파이거든요. 스파이가 휴민트입니다. 혹은 스파이가 직접 침투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부에 포섭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든 훔쳐냈거나. 대통령실 해명은 일단 도감청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는 원래 군사시설이었고 대통령실이 들어서면서 더 강력하게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 이런 얘기인데 설사 이게 다 맞다고 칠게요. 그래도 휴민트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요. 시긴트는 어떤 통신 채널을 바꿔도 기술에 달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술이 우리 쪽이 훨씬 뛰어나면은 언젠가는 사실 다시 획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휴민트 같은 경우에는 수년, 거의 길면은 수십 년까지 투자해가지고 한 사람을 정보 자산으로 키워내거든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거가 되면은 수십 년간 그렇게 공들이게 말짱황이 됩니다. 그래서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를 만들 때도 이 첩보의 출처에 대해서 만약에 휴민트가 관련이 돼 있다면은 이 휴민트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차피 첩보에서 정보가 될 때 교차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민트, 시긴트 혹은 뭐 영상 정보라고 하는데 이민트 이런 것까지 같이 조립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데 몰랐던 얘기들이어서. 근데 지금 앞서 우리 김영준 기자가 지금 도감청 사실 뭐 미국뿐 아니라 다 하고 있다 이랬는데 어느 정도로 만연한 건지 그리고 저는 이번에 좀 의외였던 게 동맹국에 대한 이제 도감청을 했다는 게 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동맹국에 대해서도 하는지도 궁금해요. 애초에 저는 동맹국하고 적국을 가릴 필요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합니다. 네, 그렇구나. 뭐 통신을 엿듣든지 스파이를 침투시키든지 위성으로 몰래 찍든지 알아서 하고요. 안 걸리면 장땡입니다. 안 걸려야 되는 거네요. 김태우 차장이 저희 선의와 악의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첩보전에서는 안 걸리고 뚫으면 선이고요. 걸리거나 못 뚫으면 그게 악입니다. 외국에서는 아예 대사관에 나가서 대놓고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그쪽 용어로 화이트 요원이라고 하거든요. 정보기관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가정보원 직원이나 혹은 현역 군인을 외국 대사관에 보내는데 영사, 서기관 그리고 가장 흔한 예로 국방무관, 이건 현역 군인일 경우에 적당한 직함을 줘서 보내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보면은 거기 이제 박혜수 씨가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 명함을 내밀거든요. 근데 그 명함을 잘 보면은 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애초에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은 스파이다. 알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를 받거든요. 적당히 하라는 얘기예요. 예. 반면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첩보 활동을 하다가 걸려도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나고 끝납니다. 그렇구나. 예. 네네. 반면에 신분을 아예 다른 걸로, 그러니까 엉뚱한 다른 걸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 이건 블랙 요원이라고 하거든요. 블랙은 이거는 그 해당 나라에 잡히면은 감옥에 평생 지내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쪽에서도 블랙을 잡고 저쪽에서도 블랙을 잡으면은 이 서로 블랙을 물밑에서 몰래 교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진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자면은 네. 일단 우리가 휴민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정보를 빼냈던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96년에 네. 한국계 미 해군 정보장교였던 로버트 김이 우리 대사관의 국방무관 백동엘 해군 대령에게 네. 미국 기밀 문건을 제공했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국방무관이 정보사령부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외교적 기피 인물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지정해가지고 네. 외교관은 언제든지 추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추방됐어요.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 중에 2001년에 미국 FBI 간부인 로버트 헨슨이 네. 러시아 이중 간첩을 20년 넘게 했었던 사실이 발각돼가지고 잡혔는데 이 사람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미국은 간첩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나마 로버트 김은 이 사람이 한국계고 또 동맹국이라는 점이 좀 가만히 됐는지 7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마다 다 이뤄지고 있는데 그 나라와의 긴장 관계에 따라서도 또 대우가 다 다른 거네요. 예, 그때그때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많이 작용하고요. 네네. 또 2001년인가 2년인가에 중국의 장점인 국가주석이 미국 보잉사에다가 네. 주석 전용기를 주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도청장치가 나왔어요. 어머. 근데 이게 정식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외신의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네네. 장점 주석은 당연히 화가 났겠죠. 예. 그런데 의외로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내부적으로 뭐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초롱 기자가 말씀을 하셨듯이 몇십 년 뒤에 이런 외교 기밀 문건이 공개되거나 하면은 그때 알 수 있겠죠. 혹은 뭐 둘이서 물밑으로 뭔가 이제 교환을 했거나 그랬을 수 있죠. 또 작년에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예, 국정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짓는데 15년 걸렸대요. 왜 15년이 걸렸냐? 원래 당연히 빨리 끝내고 싶죠. 근데 짓는 와중에 공사 자재나 시설 이런 데서 도청 장치가 이상하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어떻게 다 이렇게 들이미는 거죠?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미국에서 모든 자재를 가져다가 다 다시 만들었대요. 어머. 그리고 미군이 전 세계에 주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대통령도 다니고 국방장관도 다니고 하면서 작전을 하는데 여기에 스키프라는 시설을 만들어요. 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라고 하거든요. 네. 고도의 민감 정보를 다루는 특수 정보 시설입니다. 근데 이 시설은 미국 회사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스키프 시설도 한국 회사가 못 지어요. 다른 나라를 못 믿는 거죠. 네. 보통은 그 나라에 주재하게 되면은 그 나라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군사 시설을 짓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스키프라는 시설은 절대 미국 회사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도감청 매개로 이제 협상력 높여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뭐 사과나 이런 것도 좀 비공개 과정에서는 좀 받아내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요. 이번에도 대체적으로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프랑스와랑 이스라엘이 이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확인도 부인도 거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이 프랑스랑 이스라엘에 관련된 문건의 내용은 이 문건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프랑스는 자기네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데 모사드가 그러니까 국외 첩보기관 모사드가 국내 정치 개입을 시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내용이 아니에요. 이 대화에 나오는 김성한 실장이나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내용은 우리 정부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 문제될 것까지는 없어요. 또 하나가 미국은 또 워낙에 힘센 나라고 우리가 미국의 70년 된 동맹이라는 점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고위 당국자가 하는 얘기가 미국 쪽 상대방들이 누를 끼쳤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또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물밑에서는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이분은 군인 출신이고 군 현역에 있을 때 미국 통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데 큰 이슈지만 동맹 이미지를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구나. 프랑스랑 이스라엘을 보면은 가짜 뉴스다,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지만
사실 비공개 항의를 했을 것 같고 우리도 비공개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되 외형적으로는 강한 동맹의 분위기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네. 예, 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 며칠 전에 여기 뉴스쇼에 나오셨었죠. 이분은 한미 정상회담하고 연관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유가 아까 전인범 사령관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네. 이 정상회담은 국익을 포괄적으로 논하는 자리인데 의제가 막 섞여버리면요. 미국은 아무래도 힘센 나라니까 네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전직 외교부 출입했던 박초롱 기자는 뭐 오늘 방송 들으면서 느낀 거 뭐 있어요? 글쎄요. 저는 일단 의제가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의제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잠재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진짜 진위가 뭔지 그걸 밝힐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만약에 뭐 밝혀서 이게 진짜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국익에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면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국민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 국내 여론도 좀 잘 다스리면서 또 미국과의 관계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쏙쏙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